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때는 평범한 가정에서 사는 게 꿈인 적이 있었어요. 결혼 전까지 제 인생은 가혹할 정도로 남달랐거든요. 다행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 낳아 기르면서 사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불행했던 과거는 이제 다 지난 옛일이라 여기며 살고 있지만 그래도 기억은 죽지 않는지 아직도 가끔씩 가슴 한구석이 시리곤 합니다. 피부에 입은 상처는 몰라도 마음에 입은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온전히 아물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른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이후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 없는 애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남들한테 흠을 보이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한 결과였죠. 그런데 어른스럽다는 그 말이 칭찬만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국민학교 4학년 때였던가요? 저희 반 친구 엄마들이 제 얘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진영이 말이에요. 애가 정말 어른스럽지 않아요? 말투며 행동하는 거며 누가 걔를 국민학생으로 보겠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애는 완전 철부지예요. 세상에 진영이 같은 딸만 있다면 엄마들이 걱정할 일이 없을 거예요. 글쎄요,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전 솔직히 진영이를 보면 가끔 소름이 끼치던데. 애는 어디까지나 애다워야죠. 그 나이 땐 실수도 하고 어리광도 부려야 정상 아닐까요? 근데 걔는 뭐랄까, 영악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음흉하다고 해야 하나? 암튼 왠지 무섭더라고요. 그게 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한꺼번에 죽었으니 어리광 부릴 데가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난 싫으네요. 우리 애한테 물들까봐 걱정이에요. 어머, 그럼 진영이 고아예요? 어쩜 난 그런 것도 모르고.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지금은 걔 이모인가 뭔가 하는 사람 집에서 살고 있다는데 말이 이모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래요. 지 엄마 고등학교 동창이라나 뭐라나. 세상에 불쌍해라.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저는 제가 불쌍한 아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 엄마 말대로 저희 이모는 저랑 피는 안 섞였지만 부모 잃은 저를 나 몰라라 하는 친가나 외가 식구들과 달리 저를 거두어 주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게 살갑게 대해주거나 가엾게 여겨주지는 않았어요. 야, 너만 고아냐? 나도 고아야. 우리 엄마 아빠도 세상 떠나신 지 좀 됐거든. 그러니까 부모 없다고 남들한테 동정받고 살 생각은 하지 마. 따지고 보면 인간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데 부모 자식이고 형제고 무슨 소용이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네 힘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낼 각오나 해. 처음 저를 집으로 데리고 오던 날 이모가 제게 했던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있는 저를 보고 안 됐다거나 불쌍하다거나 하는 말들을 했지만 이모는 달랐죠. 그래서 선뜻 이모를 따라 나섰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불쌍한 아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모랑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이모는 저를 불쌍한 눈으로 보지 않았고 저 역시 상대의 동정에 기대 살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모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제 또래에 어린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혼을 하면서 아이는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애는 데려와서 뭐해? 나 같은 엄마랑 사는 것보다 돈 많은 아빠랑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좋지.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 나처럼 엄마 아빠가 죽은 것만 몰라도 엄연히 살아있는 엄마를 못 보고 사는 게 말이 돼? 모르긴 해도 이모 아들이 이모 엄청 보고 싶어 할걸? 됐어.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내 아들이냐? 그 속을 알게. 그 녀석은 지 아빠 닮아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는 돈 펑펑 쓰고 사는 게 더 잘 어울려. 그리고 기집애야,
넌 내 아들 걱정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보다시피 난 너 대학 보내줄 형편이 못 돼.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든 보내줄 테니까 이후에는 네가 벌어서 먹고 살아. 그러다 좋은 남자 만나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면서 여유 되면 가끔 찾아와서 내 용돈이나 좀 찔러주고 가라. 이모는 늘 저에게 큰 기대도 없고 이혼할 때 두고 나온 아들에 대한 기대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요즘 말로 쿨한 사람처럼 굴었죠. 하지만 몸 안에 36.5도나 되는 뜨끈한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쿨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그런 척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6학년 가을쯤이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긴 했지만 주번이라서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대문 앞에 교복 차림의 중학생 오빠가 쭈그리고 앉아있지 뭐예요. 아무 말도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저를 빤히 보길래 얼른 대문을 걸어 잠궜어요. 나쁜 짓을 할 사람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낯선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있으니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록 그 오빠는 꿈쩍도 않고 대문 앞을 지키고 있지 뭐예요. 해도 저물어 가고 저녁밥 먹을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이모가 차려두고 간 밥이나 먹으려고 식탁 앞에 앉았어요. 이모는 출근이 늦은 대신 퇴근 시간도 늦어서 매일 식탁 위에 제 저녁밥을 차려놓고 일터로 향하곤 했거든요. 밥통에서 밥을 막 뜨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밖에 있는 오빠가 자꾸 눈에 거슬렸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 대문을 열었어요. 저기 혹시 누구 기다려요? 엄마 기다려. 엄마요? 그럼 혹시 오빠가 경옥 이모 아들이에요? 너 우리 엄마 알아? 이모 아들이라는 말에 저는 오빠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곤 밥 한 공기를 더 떠다가 오빠랑 식탁 앞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멀뚱멀뚱 보던 오빠는 식탁 위에 차려진 반찬을 내려다보더니 비식 웃고는 숟가락을 들더라고요. 예전이랑 똑같네. 감자볶음에 배추전. 엄마가 자주 해주던 반찬이거든. 내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우리 집 반찬은 항상 고춧가루가 안 들어간 것들만 있었어. 정작 엄마는 매운 거 좋아하면서 말이야. 하긴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이모가 해준 반찬들은 다 맵지 않은 것들 뿐이었어요. 그걸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오빠 말을 들어보니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했죠. 그런데 넌 누구니? 왜 우리 엄마랑 살고 있어? 혹시 우리 엄마 재혼한 거니? 너희 아빠도 이 집에서 사는 거야? 오빠는 굳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 난 부모님이 안 계셔.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이모랑 같이 살고 있어. 우리 엄마랑 이모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였대. 꽤 친했었나 봐. 그러니 죽은 친구 딸까지 키워주지. 그럼 오빠는 왜 엄마랑 같이 안 살아? 우리 아빠가 더 부자니까. 내가 엄마랑 살면 엄마만 더 힘들어져. 그래서 돈 많은 아빠 집에서 사는 거야.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땐 내가 엄마를 모시고 살 거야. 그때까지만 떨어져 사는 거지. 나 대신 네가 우리 엄마 좀 보살펴줘. 그럼 내가 은혜 꼭 갚을게. 사실 그날의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을 뿐이죠.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한 이모는 오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총민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빠한테는 말하고 온 거야? 엄마. 우리 캐나다로 이민 가. 그래서 그 전에 엄마한테 인사하러 온 거야. 어차피 떨어져 사는 건 마찬가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지? 그렇게 뜬금없이 찾아왔던 오빠는 그날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돌아갔어요. 오빠를 택시에 태워 보내고 온 이모는 하루 종일 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게 있었어요. 이혼한 남편이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멀쩡했던 이모였지만 아들과 영영 이별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선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렇게 이모와 저는 가족들과 헤어진 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이모는 대학 등록금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던 말과는 달리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그리곤 통장도 하나 내어주셨죠. 네 엄마 아빠 앞으로 나온 보험금이야. 집이랑 나머지 재산은 니네 친가 식구들이 다 가져가서 남은 게 얼마 없었어. 그나마 얼마 받아낸 돈으로 너 이빨 교정하고 학원비 내고 나니까 흐지부지 다 써버렸어. 남은 건 이 통장에 든 보험금 뿐이야. 다행히 수익자가 너로 지정된 덕분에 네 친척들도 여기엔 손 못 댔어. 이걸로 나머지 학기 등록금도 하고 남으면 너 시집갈 때 보태서 써. 나도 사람이라서 힘들 때마다 이 돈을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하더라. 그래도 그 유혹 꾹 참고 네 손에 넘겨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아, 이제야 홀가분하네. 이모는 세상 짐 다 벗어던진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사실 저는 이 돈을 이모가 다 썼다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엄마 노릇까지 다 해줬으니까요. 친척들도 돈만 빼먹고 모른 척하기 바쁜 와중에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우는 게 쉬운 일인가요? 누구 하나 양육비를 보태주는 사람도 없었는데요. 나중에서야 이모가 그러시는데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있는 저를 보니까 집에 두고 나온 아들 생각이 나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친구 사망보험금이 탐나서 친구 딸 데려다 키운다는 욕을 들으면서도 저를 품고 산 거였죠. 이모의 이런 헌신 덕분에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가고도 취직도 하기까지 이모가 없었더라면 전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까지도 이모는 반찬 가게 일을 계속하셨어요. 이모, 차라리 보험금 남은 거에다 대출 좀 받아서 반찬 가게를 차리면 어떨까? 이모는 아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남의 집 일만 하고 살 순 없잖아. 됐어. 그걸 왜 내가 써? 그럼 내가 니네 친척들이랑 다를 게 뭐 있냐? 네 부모 목숨값이야. 함부로 남의 손에 쥐어줄 생각 하지 마. 그리고 넌 부모도 없는데 결혼할 때 돈이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덜 무시당할 거 아냐. 내 앞날은 내가 알아서 꾸릴 테니까 넌 네 걱정이나 해. 몸에 온전한 구석이 없으니까 걱정돼서 그러지. 류마티스 때문에 젓가락질도 잘 못하잖아. 허리도 디스크 때문에 뼈주사를 달고 살고. 지금까지 남의 자식 키워줬으면 그 정도 보답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모, 그러지 말고 보험금으로 가게 차려. 직원도 두고 일 좀 줄이라고. 이모마저 없으면 나 결혼할 때 혼주석에 앉아줄 사람도 없어. 아우, 걱정을 마라. 너 결혼식 때 혼자 안 들여보내. 네 엄마 대신 혼주석에 꼭 앉을 테니까 그런 걱정일랑 하지를 마세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약속은 꼭 지키마. 이날 이때까지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사는 이모가 안쓰러워서 했던 말인데 이모는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업무 시간 중에 이모가 일하는 반찬가게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진영아, 어쩌니? 네 이모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어. 수술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데 수술 동의서도 작성해야 하고 아무래도 네가 좀 와야겠다. 도대체 어디를 얼마나 다쳤길래 수술까지 받아야 한대요? 사장님, 제가 바로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이모 옆에 좀 있어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이모가 잘못되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을 했던지 심장 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 담당 의사한테 물어보니 다리를 삐끗하면서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는데 정도가 심해서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야 놀란 심장이 가라앉았죠. 그런 상황에도 이모는 한사코 수술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한동안 쉬면 나을 거라나요? 이모,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이모가 의사야? 누구 마음대로 수술을 안 한대. 수술 안 하고 버티다가 다리라도 절개되면 누가 제일 힘들어지는지는 알아? 바로 나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수술 받아.
어거지로 이모 고집을 누르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자 이모도 더는 말을 않더라고요. 그런데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도 또 한 번 큰 소리가 나게 되었어요. 다인실이 없어서 2인실이나 1인실의 병원을 해야 한다고요? 난 그럼 입원 안 할래요. 병실비만 해도 그게 얼마야. 그럼 2인실로 할게요. 이모, 요즘은 2인실도 실비보험 적용되니까 안 비싸. 그러니까 병원비 아까워서 입원 안 하겠다는 소리 하지 마. 보험 적용 안 되면 내가 그 돈 낼게. 이모 병원비인데 내가 그 돈 아까워하겠어? 이모, 나한테는 이모 하나뿐이야. 이모한테는 뭘 해줘도 안 아깝다고. 그러니까 아플 때만이라도 제발 돈 걱정 좀 하지 마. 나 그 정도는 벌어. 기집애야, 누가 너 돈 못 번다고 그래? 아침부터 밤까지 고생해서 번 돈 그렇게 날리는 게 아까워 그러지? 참 이상하죠. 왜 부모들은 자식들한테는 돈을 안 아끼면서 자기한테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아까워하는 건지. 비록 이모가 제 친부모는 아니지만 이럴 때 보면 딱 우리네 엄마들 같다니까요. 무사히 수술을 마친 이모는 한동안 거동을 할 수가 없어서 옆에서 간병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휴가 신청을 하고 이모 옆에서 간병을 하게 되었어요. 이모 병실에는 이모와 비슷한 연배의 아주머니가 입원해 계셨는데 그분은 허리 수술을 받은 상태라서 큰아들이 간병을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보니 8년 전 남편과 사별하셨다더군요. 자식은 아들이 둘인데 간병을 하고 있는 큰아들은 아직 미혼이고 둘째 아들은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둘째 아들 내외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이잖아요. 나 허리 수술한다니까 며느리가 대뜸 자기는 병수발 못한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며느리 병수발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수술 앞두고 걱정하는 시애미 앞에서 꼭 그렇게 말해야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 수술해도 니들은 오지 말아라 했더니 진짜 코빼기도 안 비추네요. 너무했다. 그래도 문병원 와야죠. 작은 며느리의 친정에 비해 우리 집이 좀 많이 기울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며느리 대하는 게 좀 껄끄러워요. 남들은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들여서 좋겠다고 하는데 난 불편하고 싫어요. 괜히 우리 살림 보고 흉 잡힐까 걱정되고 먹고 살아온 수준이 달라서 작은 애 온다고 하면 소고기도 한우만 사게 돼요. 작은 며느리가 수입사는 입에도 안 되거든요. 언젠가는 며느리가 집에 온다고 해서 제 딴엔 비싸게 주고 산 옷을 꺼내 입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그 옷을 보더니 다음날 백화점에서 옷을 사다 주더라고요. 나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맙긴 한데 그때부터 옷 입는 것도 며느리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맏며느리만큼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애로 드리고 싶어요. 같이 장 보러 가서 떡볶이도 사 먹고 호떡도 사 먹을 수 있는 편한 사람으로요. 좁은 병실에서 하루 종일 붙어있게 되자 이모와 아주머니는 속 얘기까지 터놓고 지내게 되었어요. 거기다 드라마 취향이 비슷해서 TV 채널을 두고 리모컨 싸움을 벌일 일도 없었죠. 드라마 얘기며 세상 돌아가는 일들, 그 밖에 자식들 얘기까지 이어가다 보면 늦은 밤까지 얘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댁의 아드님은 무슨 일 하세요? 엄마 병수발 드느라 출근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건축기사예요. 지 선배랑 같이 동업으로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 사업하는 애라서 굳이 출근 안 해도 된다고 굳이 지가 병수발 하겠다고 이러네요. 얘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는 작년에 장가를 보냈고 얘만 남았어요. 참, 따님은 무슨 일이에요?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두 분의 얘기는 날이 새는 줄도 모르게 이어졌고 그러다 그 불똥이 저랑 아주머니 아들한테 튀게 되었어요. 두 분 모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며 저희 두 사람을 이어주려고 혈안이 되셨거든요. 어떻게든 우리 두 사람을 붙여보려고 식사 시간에 나가서 같이 밥을 먹고 오라고 등 떠밀지를 않나. 마치 배틀을 하듯 당신들 자식 자랑을 늘어놓질 않나. 암튼 이건 병실이 아니라 결혼 주선 사무소 같은 분위기였어요.
오죽하면 간호사들도 저희 두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키득거리며 웃더라니까요. 딱히 결혼할 생각도 없었던 저였지만 분위기에 떠밀려서 그랬는지 좁은 병실에서 며칠을 동숙해서 그랬는지 아주머니 아들한테 눈길이 가긴 하더라고요. 외모도 그렇고 말씨나 행동도 모나지 않은 게 호감이 가는 타입이라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모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일주일 동안 저는 제 인생의 반려를 만나게 되었어요. 두 분은 퇴원을 한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시며 저희 두 사람을 이어주려고 노력하셨고 그 노력에 힘입어 우리는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이미 서로에 대해 알 만큼 아는 데다 서로 자는 모습까지도 봐온판에 뒤늦은 선자리는 솔직히 무의미한 거였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님이 원하시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날의 선자리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편하고 친근하게 이어졌고 우리는 얼마 뒤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두 해 동안 연애를 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우리가 사귀기도 전부터 이미 저와 이모의 관계를 알고 있어서 따로 설명을 해야 하고 이해를 구하는 번거로움은 없었어요.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모는 혼자 지내게 되셨는데 그게 못내 마음에 걸리던 차에 이모 아들한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 같다고요. 이모 아들이 이민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몇 번의 편지 왕래가 있었고 이후에는 이메일을 통해 근황을 주고받기도 했었거든요. 한동안 연락을 안 타가 결혼을 앞두고 제 결혼 소식을 알리느라 이메일을 보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한국행을 결정한 것 같았어요. 이모는 대놓고 말은 안 하셨지만 내심 기쁘신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모와 함께 살겠다고 했거든요. 20년 넘게 아들과 생이별을 하고 살았던 이모한테는 이보다 기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건 제게도 마찬가지였고요. 나만 가정을 꾸려서 집을 나오는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저도 그 덕에 마음의 집을 조금은 덜 수 있었어요. 이모, 아들 온다니까 좋지? 이제는 가짜 딸 걱정 그만하고 친아들이랑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해. 그래, 내가 말년에 무슨 복이 터졌나 싶다. 젊어서는 네 덕에 외롭지 않게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아들놈 덕에 외롭지 않게 생겼으니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모, 이참에 반찬 가게 일은 그만두는 게 어때? 이모가 남의 가게에서 일하는 거 보면 종민이 오빠가 마음이 편하겠어? 안 그래도 내가 전부터 가게 자리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 반찬 가게를 차리면 어떨까 싶어. 나 결혼할 때 돈 별로 안 들어서 보험금 받았던 거 그대로 남아있거든. 인테리어 공사는 우리 그이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돈 별로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가게 이모가 해봐. 그동안 나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 선물은 받을 자격 있잖아. 얘는? 미쳤어. 너 내가 했던 말 귓등으로 들었니? 네 부모 목숨값을 왜 내가 받아? 됐어. 난 그 가게 받을 생각 없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모 말대로 그 보험금은 우리 부모님 목숨값이지만 나한테 이모는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이 못한 거 이모가 대신해줬는데 왜 이모한테 주면 안 되는데? 이모가 이러면 난 평생 이모한테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나한테 빚 갚을 기회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나도 마음 편하게 살지. 이모, 그러니까 날 생각해서라도 그 가게 받아줘. 이모는 몇 번이나 사양을 하다가 결국 제 뜻을 따라주셨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가게를 계약하고 나자 인테리어 공사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남편도 저를 키워준 이모 가게라는 말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죠. 다행히 오빠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가게는 오픈할 수 있었고 이모는 아들 앞에 반듯한 반찬가게 사장으로 나설 수 있었어요. 모든 게 순리대로 잘 흘러가는 것 같았죠. 딱 하나 저와 손아래 동서간의 신경전만 빼면요. 저보다 몇 년 일찍 시집을 온 동서는 사사건건 저와 부딪히곤 했어요. 시어머니와
저희 이모가 사돈관계를 떠나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게 못마땅했나 봐요. 자기는 시집와서 시댁에 적응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데 저는 시집을 오기도 전부터 마치 한 식구처럼 동화되었으니까요. 동서한테는 제가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다고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손이 동서를 시집살이를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제 속을 긁어대거나 사람이 없을 때 은근히 제게 건방지게 굴곤 하더라고요. 싸울 때 상대를 쉽게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동서가 제게 했던 것도 같았어요. 전 형님이 맏며느리로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형님 덕분에 제가 마음 놓고 친정에 갈 수 있으니까요. 첫 명절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다른 집들은 며느리들 간에 누가 먼저 친정에 가냐를 두고 기싸움도 벌인다는데 그래서 큰 사람이 먼저 시집와 있으면 작은 사람 친정에 일부러 못 가게도 한다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형님은 명절에 찾아갈 친정이 없으니까요. 안 그래요? 동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왜 친정이 없어? 비록 친엄마는 아니어도 날 키워주신 이모가 계신데 이모 집이 내 친정 아니겠어? 에이, 들어보니까 진짜 이모도 아니라던데요 뭐. 형님 천에 구하라고 하던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온 친척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괜히 창피해서 그러는 거라면 안 그래도 돼요. 우리 사이에 그 정도 이해 못할까? 참, 못된 짓거리를 웃으면서 잘도 하더라고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자기 친정에서 보내주는 선물이며 식재료를 나눠줄 때마다 사람 속을 긁곤 했어요. 형님은 이런 거 못 먹고 자랐을 것 같아서 특별히 형님 생각해서 가져왔어요. 어쩌나? 이거 먹어보면 앞으로 시중에서 파는 건 못 먹을 텐데 우리 형님은 내 덕분에 입만 고급이 되겠다? 받으면서도 하나도 고맙지 않게 만들다니 이것도 재주라면 재주겠네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는데 동서는 해주고도 말로 까먹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제가 늘 받기만 하는 게 미안해서 이모한테 부탁해 동서가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만들어다 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든 동서가 대뜸 이러지 뭐예요. 형님도 참 뭐하러 그런 걸 가져왔어요. 난 아무거나 안 먹는데. 고맙다는 말 대신 귀찮다는 식으로 투덜거리던 동서는 제가 드는 앞에서 파출 도우미를 부르더니 간장게장이 담긴 통을 툭 던지곤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이거 이따 갈 때 가져가요. 난 아무거나 안 먹는데 형님이 이런 걸 가져왔네. 몸에 걸치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건데 먹고 탈라면 어떡해. 동서, 그 말은 좀 서운하네. 내가 못 먹을 걸 가져온 것도 아니고 싱싱한 게 사다가 끓인 간장 부어 만든 건데 먹고 탈날 일이 뭐 있어. 어쩜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요. 난 단지 안전점검차 그런 거죠. 게다가 형님네 이모님이 하는 반찬 가게에서 팔다 남은 건 싸운 걸지 누가 알아요. 그러게 이런 건 가져오지 말 것이지 괜히 사람만 이상하게 만들어.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네. 앞으론 동서 먹인다고 반찬 들고 오는 짓 절대 안 할게. 그때 그 일로 동서한테 서운해서 한동안 말도 안 섞고 지냈어요. 하지만 안 보고 살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명절이며 시댁에 갈 때마다 봐야 해서 서운한 마음은 접어두기도 했죠. 똥이 무서워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내신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동서가 기어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들고 만 거예요. 그날은 이모 생신이라서 이모를 모시고 별스타에서 핫하다는 프렌치 레스토랑에 갔어요. 몇 주 전부터 예약해야 갈 수 있는 그곳에 간 이유는 바로 이모 아들이 하는 곳이기 때문이었죠. 캐나다로 이민 간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셰프가 되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갔던 오빠는 유명한 요리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곤 현지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고 한국으로 돌아와 가게를 차렸죠. 별스타를 통해 입소문을 타서 오픈한 지 1년도 안 돼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 있는 레스토랑이 되었어요. 그 덕에 이모와 저는 따로 예약을 하지 않고도 아들 찬스를 써서 레스토랑에 갈 수 있었죠. 그런데
하필 거기서 동서랑 마주친 거예요. 어머, 형님이 이런 데도 와요? 여긴 가격대가 꽤 나가는 곳인데? 수준에 안 맞게 입은 고급이신가 보네? 어머, 같이 오신 분은 누구세요? 동서, 인사해. 우리 이모님이셔. 그런데 동서는 고개만 까닥 숙이더니 저희 이모 차림을 살피지 뭐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세하게 살피곤 피식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어머, 이모님은 이런 데보다는 순댓국집이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우리 형님이 괜한 돈 쓰는 거 아닌가 몰라? 메뉴는 읽으실 수 있으시려나? 형님, 유명하다는 곳이라고 무작정 남들 따라다니면 안 돼요. 각자의 수준이 있는 건데. 뭐 기왕 온 거 경험이나 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슬쩍 지나가는 말처럼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앞으로 못 오겠네. 손님 수준이 이래서야.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참, 손님도 가려가며 받아야지. 이게 뭐야? 그때였어요. 이모한테 인사를 하러 주방에서 나오던 오빠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별스타에 자주 노출이 돼서 그런가 얼굴이 알려진 오빠의 등장에 동서는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그 눈은 더 커지고 말았어요. 손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수준 봐가며 손님을 잘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귀한 분께 신뢰를 끼쳤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 이런 천박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손님으로 안 받을게요. 돈 좀 있다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사람처럼 천박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손님, 죄송하지만 내 가게에서 나가주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내 가게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같은 손님한테는 내 음식을 팔고 싶지 않거든요. 어머? 지금 이 사람이 뭐라는 거야? 장사 좀 된다고 말 함부로 하네? 그리고 뭐? 천박? 내가 어딜 봐서 천박해? 천박한 건 내 앞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이지. 고급 레스토랑에 올 때 드레스 코드도 못 맞추는 수준 미달들 말이야. 글쎄요, 그 수준 미달은 오히려 그쪽이 아닐까 하는데요. 일단 식사를 하러 대중식당에 가실 때는 그 향수 좀 작작 뿌리고 가세요. 아주 머리가 다 지끈거릴 지경이에요. 그 정도 예의도 모르시는 분이 누구한테 드레스 코드 지적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다른 손님들 식사하는데 방해되게 냄새 피우지 마시고 나가주시죠. 오빠는 동서와 동서 일행을 정중히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동서가 나가고도 가게 안에는 동서의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해서 손님들 사이에서 불평이 나왔죠. 이모와 저는 오빠의 안내를 받아 가게 안쪽에 자리한 특별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어요. 엄마를 위해 아들이 준비한 생일상이 차려진 테이블을 보자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떤 순간에도 늘 담담하고 시크하기만 하던 이모도 아들이 차려준 생일상 앞에 눈물을 글썽이는 걸 보니 이제 나이가 드셨나 보다 생각되더라고요. 그날 오빠한테 쫓겨난 동서는 한동안 저를 피해 다녔어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당했으니 창피하기도 했겠죠. 그날 동서 모습을 생각만 해도 어찌나 통쾌하고 속이 뻥 뚫리던지 활명수가 따로 없더라고요. 언젠가 은혜를 갚겠다고 했던 오빠는 그렇게 저 대신 동서한테 한 방 먹여주면서 오래전 그 약속을 지킨 셈이 되었네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면 쓰나요? 서로 예의 지키면서 존중해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평안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